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2026년도에 시행된 경정성진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문제는 작년만큼이나 사악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또 참 시험이란 게 그렇죠. 이게 또 냉혹한 것이 이렇게 사악한 문제가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적이 좋은 분들은 또 고득점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85점에서 한 90점 이상 고득점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그보다도 조금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으시겠죠. 예, 기본적으로 기출이 한 80%가량이 나왔다고 보고요. 예, 좀 응용까지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또 좀 기출에서 좀 더 나아가지고 기출에서 좀 더 범위가 좀 확장이 돼가지고 예, 기출 확장이라 해야 되겠나요? 그래서 한 20% 정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험은 끝난 거니까 혹시 이제 내년을 대비도 해야 되죠. 너무 과거에도 얽매지 마시고 행자 공부를 좀 대비해 주시 바라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다른 우리 경정성진 강의하시는 우리 행자학 선생님들도 말씀하시죠. 이 경정성진은 지금 최근에 행자학 객관식 시험 중에서는 최악이라기보다는 최고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행정고시 객관식 시험에 나왔던 만큼의 시험 문제 수준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응시하시는 경감분들께서도 뭐 로스쿨 출신도 계시고 또 경희 출신도 계시고 그죠, 또 순경에서 출발하셨다 하더라도 아주 우수한 인재들께서 다들 응시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 수준이 지금 7급을 훨씬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끔씩 제가 모의고사 칠 때쯤 되시면은 이제 주로 다른 이제 노량진 7급, 9급 강의를 듣고 이렇게 모의고사에만 응시하러 오신 분들이 가끔씩 놀라시거나 이 난이도가 높아진 것을 보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꼭 제 강의를 들어라는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요,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우리 경정성진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학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문제 중심으로, 정답 중심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2번에 보시면은 행정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협동적 인간 노력이라는 점에서 경영과 차별성을 지닌다가 아니고 유사성을 지닌다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이나 대한민국 정부나 모두가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조직원들이 협동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성을 가진다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자, 다음 2번 문제.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뭐 딜레마 이론 해가지고 대안의 분절성, 대안 간 상충성, 결과 가치에 동등하고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선택의 불가피성 해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 네 가지는 단독으로도 기출 문제로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요거는 만약에 서로 2, 3, 4번을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1번은 이걸 알고 시험장에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걸 소거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답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고르실 수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의 분절성, 상충성, 결과치가 동등하고 선택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시험 단독으로도 기출문제도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죠. 답은 1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요, 정당이라든가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정책 네트워크 모형, 그다음에 이익집단 체제 또는 관료제와 같은 이런 중범위 수준의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급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사회 경제적 구조, 계급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구조주의,
그저 구조기능주의라든지 또는 마르크스주의, 계급에 대한 연구하는 막스주의죠. 막스주의 같은 데서 연구하는 것이지 역사제도주의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제도주의는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정성진 시험하고요 7급 9급의 가장 근본적 차이가 뭐냐? 가장 근본적 차이는 문항수죠. 7급 9급은 20문항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가장 이슈화되는 주제들, 중요한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경정성진 시험은 40문항이나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40개나 문제를 내려면요. 저도 모의고사 내다 보면은요. 40개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골고루 낼 수밖에 없어요. 뭐 특정 이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골고루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7급이나 9급은 이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찍기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잘 찍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반해서 우리 경정성진 시험은 찍기 공부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골고루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대부분 요즘 또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젊은이들은 좀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죠. 지금 20대, 30대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떨어진 문해력을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7급조차 시험조차도 최근에 시험 출제 그냥 보시면은 아주 쉽게 출제가 되고 있죠. 기출문제, 지문만 제대로 하더라도 출제되다 보니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또 인기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을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문제 수준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공무원이 되신 여러분들은 마치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있는 양식장에 있는 고기와 같다 보니까 갇힌 고기죠. 그러다 보니 문제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놨단 말이에요. 같이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고시 예전에 80년대 행정고시 행정학 시험 문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포스트 모더니티에서 의미하는 타자성은 윤리와 무관하다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윤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 타자로 인정한다. 즉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진 도덕적 타자라는 거죠. 도덕적 타자라서 도덕이라는 의미 자체가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가 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타자 우리 책에서 아니다 아시는 거죠.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떤 선생님 책을 보더라도 다 내용이 다 있는 내용 아닙니까? 뭐 꼭 제 책에만 나온다 이런 말하는 건 아니죠. 자, 어떤 선생님 책에도 다 나옵니다. 자, 도덕적 타자 이거 되고 그 다음에 그 윤리 무관하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방향을 잡는 건 어렵고 행정 역할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버죠. 서버. 바로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스티어링이 아니라 서버 또는 서빙이죠. 방향 봉사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신공공 관리론 아니고 신공공 서비스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신공공 서비스론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과정설에 따른 공익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공익 개념은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죠. 다음 문제 본질적으로 답은 이제 2번이고요.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익은 존재할 수 없다. 공익의 합이 곧 사익이다 보는 거니까 요거는 과정설 내용이죠. 자, 1번에 정부는 공익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 역할을 개인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3번에 모든 구성원의 효용을 극대화라든가 4번에 개인보다는 공동체 역할을 강조한다. 자, 1번과 3번, 4번 보더라도 전부 다 뭡니까? 개인보다는 뭘 강조하는 거죠? 국가나 공동체 또는 사회라는 이 어떤 개인을 초월한 존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다 실체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4번. 자, 4번 요게 약간 조금 처음 나오는 질문이 안 했었죠. 답은 3번 질문이 되겠는데 자, 정책 중립이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고르시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구법으로 문제를 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 정파에 정합되지 않고 공민정치에 봉사하는 것이다. 역관제 폐해를 극복하기 나온 것이다. 경찰공무법상으로 이런 것도 다 맞는 지문인데요. 자, 3번이 틀린 건데 1, 2, 4번이 틀린 지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3번이 틀린 지문인데 자, 3번 제가 요거는요. 솔직히 저도 찾아봤어요. 1, 2, 4번은 1번, 2번, 4번은 명확하게 맞는 지문인 거 아니까 그러면 3번이 틀린 건데요. 3번이 왜 틀렸느냐? 예. 이거는 행정교과서에 여기까지 나오진 않는데 1, 2, 4번이 틀린 줄 1, 2, 4번이 맞는 지문은 아니까 3번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3번을 보면니까 제가 이 헌법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1960년 제3차 개헌 헌법에 헌법 75조에 이 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 헌법적 규정에 따라서 정무조직법에 공안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는데 5.16 군사정변 이후에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답은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라는 건 현행 헌법이겠죠? 현행 헌법에는 이 조항은 없다. 삭제됐다. 60년 제3차 기헌 헌법 당시에 들어온 헌법이었는데 5.16 군사 정변 후에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거법으로 푸는 거죠. 1번, 2번, 4번은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알 수 있는 거니까 푸는 내용이 되겠고 자, 5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보즈만과 무어의 전략적 삼각형 모형은 최근에 공시에서 기출문제로 많이 출제됐었죠. 예, 위치를 찾아가지고 많이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최근 조금 신문제이기도 하죠. 공공가치론인데 자 4번에 보시면은 보즈만은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공공가치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은 자 그건 아니죠. 자 보즈만은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곧 공공가치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 가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효율적 자원 배분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더라도 무슨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사회적 소득 재분배 문제, 형평성의 문제, 사회적 약자 배려를 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이 이게 바로 사회적 가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 해설만 읽으셔도 아마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해설을 좀 더 많이 다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해설을 많이 다니까 오히려 헷갈리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또 전공서적에서 어떻게든 직관적으로 가져와서 전공서적에서 이렇게 되도록 아무래도 저도 이 전공자다 보니까 뭐랄까 이게 조금 자꾸 버릇이 그래요. 이 전공 서적에서 그죠 근거를 찾지 않으면 이게 글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논문 쓰듯이 그지 그렇게 좀 제 그런 버릇이긴 한데 이제 이게 나와요. 보지만은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만으로는 사회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공가치의 부재를 강조했다는 거죠. 시장 실패가 없다 하더라도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 이론의 가장 큰 공헌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효율성만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효율성만 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만 달성해서는 안 되고 인권 문제,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공공가치가 부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산출 규제라고도 한다 했죠. 관리 규제가 아니죠. 성과 규제가 산출 규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기존의 정부 규제를 면제 유예해 주는 제도, 요거는 규제 피라미드가 아니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에 맞는 질문이고, 자, 4번 이런 거는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이익집단 정치가 아니고 고익집단 정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틀린 질문이고, 자, 다음 7번 질문 한번 볼까요? 예. 이쪽으로 딱 돌아서 로위의 불문제 정치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1번에 보시면은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자,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것은 재분배 정책이죠. 이데올로기 어떤 가진 자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에게 소득을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보니까 뭔가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게 작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뽑아내는 거죠. 추출 정책이 되겠고 3번에 세부 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 별개처리될 수 있다. 이게
배분 정책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철도라든지 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는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호남고속도로, 충청도 또는 중앙고속도로, 강원 그죠? 다 이렇게 쉽게 세부 단위로 구분할 수가 있죠. 구분이 되면서도 별개로도 철도를 건설할 수 있죠. 예, 그런 것들. 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의 제로섬 게임, 윈루즈 게임 벌어지는 거. 요거는 규제 정책이 가장 대표적이고 물론 재분배 정책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이것도 최근에 어떤 기출지문에 어떤 내용들이죠. 예. 정부 기반 정책 결정안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보건정책, 사회복지, 형사정책 같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국어적으로도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어떨까요? 오히려 적용이 용이하겠죠. 보편성을 추구한 보편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 그랬어요. 누구라도 수긍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수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적용이 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수능이 용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설에도 보면은 인연적 다툼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내부 접근형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 접근형은 우리가 한마디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업무형이라 하기도 하죠. 업무형. 몰래 한다 그죠. 몰래 한다. 난 몰래 한다. 이렇게 업무형. 몰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 접근해서 몰래 한다 해서 업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몰래 한다. 여기 키워드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서동요라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키워드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 해가지고 몰래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보시면은 외부의 요구 3번에 외부 집단이 주도한다. 이건 외부 주도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몰래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틀린 질문 되겠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동원형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죠. 행정 PR을 많이 하는 거죠.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또는 보건정책 같은 거, 산하 제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것들 많이 했었죠. 애기 적게 노는 정책 같은 거 했던 게 바로 거기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일회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적용 계층 문제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예, 이것도 의외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그 답 1번에 4번에 보시면 합리 모형은 상위 계층에 적용 가능한 관리 조형. 자,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여기 뭐예요? 주로 제가 앨리슨 모형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앨리슨 모형은 주로 앨리슨 모형에서 관료 정치 모형은 백악관이라든가 청와대와 같은 상위 계층에 적용하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상위 계층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네요. 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상위 계층에서 그리고 합리 모형은요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직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조직이. 그래서 모든 계층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 나온 것처럼 그림만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은 보세요. 이 합리 모형은 모든 계층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관료 정치 모형은 상위 계층에, 그 다음에 조직 과정 모형은 하위 계층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그림 정준일 교수님, 제 은사님 책에 나오는 거라 그랬겠죠? 이 그림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지는 거 제가 한번 스캔을 떠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에 비용 편입 분석 한번 볼까요?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책 대안이 가져오게 될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무형적인 것도 측정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서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게 등장이 된 것이고, 또 능률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공평성 문제에 한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자,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 됐을 때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편익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말은 정부 사업의 타당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즉 되도록이면은 비용 편익 분석은요. 되도록이면은 정부 사업을 어떻게든 편익을 좀 뻥튀기 해가지고 국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 비용 편익 분석의 아이디어예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제가 비용 편익 분석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시장 사업은 어떻게든 효율성을 추구한, 물론 비용 편익 분석 자체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효율성을 추구하지만은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가 그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을 좀 뻥튀기 하려는 경향이 강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을 떨어뜨린 좀 낮은 이자율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전체의 베네피트를 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되도록이면 있게 하려고 한다, 많이 그래요. 자, 그래서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낮은 적용시켜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정부를 사업을 하려고 많이 한다고 본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이자율을 알지 못할 때 내부 수익률을 적용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은 사후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수는 있죠. 사전에 이 수익률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내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것도 보세요. 내부 수익률은 낮을수록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데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해보세요. 자, 머리가 커가지고 이거는 화면을 가리는데 그냥 내부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률은 낮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지?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죠. 예,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너무 단순합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립스버그의 립스키의 일선관리제 모형, 민츠버그하고 헷갈려 버렸어요. 립스키 일선관리제 모형은 상향식 의사결정 모형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되어 있죠. 4번에 개별적 상황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했는데, 자, 고정관념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자원이 부족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 모호한 성과 지표 등에는 이로 인하여 고정관념이나 범주와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객을 선별하고 대응하죠. 흑인과 백인으로 흑인과 백인에 대한 고정관념,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전과자와 전과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가지고 대응한다는 거죠. 자원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립스키 일선관료제 모형, 립스키 일선관료제 논문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흑인들이 백인보다도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을 것이냐? 이게 바로 백인 경찰이 흑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어떻게 된다? 백인 경찰에서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다음 13번 문제.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참 그 기출 문제라는 게 그래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워요. 답이 안 보여. 그런데 막상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요, 막 이래 보면 어때요? 막 저도 솔직히 강사를 하고 있지만 그죠? 선생님들은 막 이거는 쉬웠던 문제라 막 그래 막 자꾸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나중에 또 이런 걸 또 보시면 어때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공부를 좀 다시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드시고 그러시죠. 예,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준 실험은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자, 여기 키워드는 단일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이 조금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개념에 충실해라.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사회과학은 개념에 출발한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단일 집단이란 말 썼죠. 그 말은 통례 집단이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통례 집단이 없는 거는 무슨 실험이라 그러죠? 밑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또는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는 비실험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준실험이 아니죠. 준실험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통제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널리 활용이라면 또 틀린 말이 되겠죠. 예, 준실험에 널리 활용되는 것은 비동질적 통지 집단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실험 집단이 있고 또 비동질적인 동일성 확보하지 못한 통지 집단도 있어야 되고, 그죠? 두 개를 동시에 실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준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이것도 또 속을 수가 있어요. 뒤에 가면 또 하나 있어요. 또 아까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리는 지문 되는 게 뒤에도 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13번 했고 14번 문제. 자, 이런 것들 민점하고 모형, 민점하고 참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기출로도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되고 있습니다. 민점하고 모형에서 답은 3번인데, 자, 거기 디귿 니은 디귿 가시면은 핵심 운영층과 기술 구조, 이게 두 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니까 가져가셔야 되겠고. 자, 그럼 15번 문제도 그죠? 번저 스토크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요거는 우리 경간부 간호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출제 많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답은 이제 4번이긴 한데, 자,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자, 기계적 구조는 상대적으로 톨 오거나이제이션이죠. 계층의 수도 많고 톨 오거나이제이션, 키가 큰 구조. 톨 오거나이제이션, 키가 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톨 오거나이제이션이다 보니까 좁은 직무 범위에 계층제도 많고 또 SOP에 따라 움직이는 효율는 절차, 비업, 이응, 시엇. 답은 4번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의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SAS 제도는 직위분리제 문제점을 극복하기. 미국은 직위분리제 중심이죠. 미국은 직위분리제 중심인데 보니까 이 직위분리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급제 요소를 받아들이는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목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라는 게 읽어야 되는 건데, 기본서에 보시면은 교과서도 그렇고요. 기본서에 제대로 된 기본서에 보시면은 계급제, 직위분리제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목차가 있어야 돼요. 원래 한번 이런 책 여러분이 뭐 어떤 책 보시든지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교과서는 계급제, 직위분리제 다음에 직업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계급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위분리제 요소를 받아들이는 게 뭐다? 즉 정반합을 해가지고 고위공무원단 제도. 여기 영국식이에요. 우리나라 2번 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리제 요소를 가미했다 돼 있죠. 바로 영국과 유사한 거예요. 그죠? 영국과 유사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직위분리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급제 요소를 받아들여가지고 나온 게 SES 고위공무원단 제도. 영국은 SCS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정반합이에요. 계급제와 직위분리제의 정반합에 나온 제도가 뭐냐? 고위공무원단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요. 리얼 먼저 갈게요. 리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와 업무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뭘 줍니까? 직무 성과급 즉 연봉제를 지급하죠. 네, 뭐 이거 맞는 질문 같아요. 직무 성과급 즉 연봉제, 그죠? 직무 성과급 즉 연봉제를 줍니다. 직무 성과급.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다 디귿이 문제인데요. 얼핏 보시면요, 아마 그냥 여러분 인터넷으로 여러분 해가지고 법제처 들어가신다든지 뭐 국회 사무처 들어가셔가지고 국가공무법 제2조 2조 쳐셔가지고 들어가보셔도 틀린 게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사악해요. 예, 야, 이렇게 시면 냈어요. 뭘 냈느냐? 직급을 집어넣어서 직급이 아니고 직위죠. 직위. 우리 직급과 직위는 다르죠. 예전에는 위급, 제가 암기할 때 위급 열군으로 공부하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직위를 합하면 직급이 되고 직급을 합하면 위급 열, 직렬, 그다음에 직렬 합하면 직군, 그렇게 말씀드렸죠. 동일 직렬, 그죠? 하여튼 위급 열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도 높은 직위가 됩니다.
우리가 고위공무원 제도의 속성이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이런 특성들이 들어있죠. 그 직급이 아니고 직위에 임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위로 해줘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요게 틀렸어요. 아주 요게 사악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런 틀리면은 억울하죠. 예,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직급이 아니고 직위가 되겠네요. 예, 직위가 되면 찾아보시면은 저도 처음에는 뭐가 틀렸지? 예, 직급 맞는데 이랬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직급으로 돼 있네. 직위로 해야 되는데 직급으로 해놨습니다. 분명히 다 맞는 건 아닌데 연계가 없잖아, 그죠? 연계가 없어요. 분명히 한 개는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연계가 없습니다. 한 개는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답은 보니까 디귿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의사전달에 쓰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로 했는데 품의한다, 품신한다 이런 말 하죠. 이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상향적이 아니고 하향적이 되는 거죠. 자, 하향적 의사전달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예, 요것도 조직 내 갈등 관리 전략, 해소 전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머지는 이거는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갈등 해소 전략이죠. 갈등 조성 전략이죠. 조직을 분화시키거나 정보량을 조절하거나 인사이동을 시켜가지고 그죠? 서로 막 갈등을 막 적과의 동침 이렇게 막 만들어버리는 걸 인사이동 해가지고 그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거 여기에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리더십 문제. 리더십은 꽁치면 100% 나오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리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1, 2, 3번 잘 모르시겠으면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자, 뭐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면 팀형, 관리형 이게 블랙한 버튼에 관리망 모형이라는 거 이거 모르는 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블랙한 버튼이란 분이 관리망 모형 만들지 성수도로 만드신 분 아니죠? 성도 허쉬 블렌차드잖아요. 그 다음에 구성원 교환 이론이라는 거 이것도 최근에 우리 공시에도 한번 나왔었던 모형이죠. 그랜과 댄스로의 리드 구성원 교환 이론이죠. 예. 근데 그걸 그렇다 치더라도 4번에 보시면 그린리프가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모르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안 되면 그냥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고르시오라 했는데 목표관리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전제한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이기도 하죠. 더럽고 매끄러진 광창시대 때 돼 있고 등등 뭐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4번 지문 가보세요. 서부터 분석을 활용한다는 둥, 또 불확실하고 유동적 환경에 적합하다는 둥 했는데 MBO는 안정적 환경을 전제로 하죠. 환경이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MBO 적용이 어렵다는 말을 했고 또 서부터 분석을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네트워크 문화니 용병 문화 해가지고 제가 해설은 로버트 고피와 가레스 존스 참 가레 나옵니다. 가레스 존스 제가 어떻게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홉스테드 문화는 알죠. 홉스테드의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남성 문화와 여성 문화, 권력 거리의 크기는 홉스테드 문화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구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올해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에는 안 나오는 법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시 공부할 때는 로버트 고피와 가레스 존스의 네트워크 문화와 용병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시험이 올해는 이렇게 한 줄 나왔으면 내년에는 여기에 더 깊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소구법을 풀고 이제 우리가 내년 27년도죠. 27년도를 대비하실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문화와 용병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 나오는 고피와 존스의 조직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대비해가는 경정성기 시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 관리자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가시면 반라이프는 비례대표로 확대했다. 비례대표 확대한 것은 크란츠죠.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자, 킹슬리가 주창을 했고 비례대표로까지 확장을 시킨 사람은 크란츠고 여기에 가치 문제까지 고려한 사람은 누구다? 반라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라이프 2번은 반라이프가 아니고 크란츠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23번 문제 보시면은 계급제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조금 자 그러면 그거 보시면은 객관적 인사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 자원의 교육훈련 수요 파악에 유리하다. 답 3번 지문 있잖아요. 요거는 누구 내용이 될까요? 이쪽으로 와서 볼까요? 이쪽에 나와 있네요. 예. 바로 요거는 직위불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위불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예. 직무의 책임도 난이도를 기준으로 직임무를 분류하기 때문에 객관적 인사평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각 직무의 어떤 KSA라 그러죠.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영역, knowledge, skill, ability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훈련을 시켜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위분류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인데요. 여기도 24번인가요? 예, 24번 문제. 자, 여기도 좀 어려운 문제였죠. 어렵게 문제했지만 15문제가 근래 좀 나오긴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기억 답은 이제 디귿이 틀렸는데 연계는 없죠. 옳은 것이 틀린 건 그러면은 기억, 니은, 리얼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디귿은 그죠? 그럼 디귿도 맞다고 해버리면은 답이 없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도 법 지문상을 살펴보면은 생략할 수 없다. 예, 여기 보면은요 봅시다.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임용령 제23조 제2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시험 타당도의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자 1번에 보시면 이 답은 2번이고요. 1번에 예측적 타당성은 기준 타당성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검정 타당성이 틀린 거고 차유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동일 개념이 아니고 뭡니까? 요거 3번은 수렴적 타당성이죠. 그 다음에 기준 타당성이 아니고 구성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죠. 수렴적 타당성이 하더라도요. 그래서 수렴적 타당성 그 다음에 다른 개념에 대한 거니까 수렴적 타당성이 아니라 차별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뒤에 구성 타당성은 맞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26번 문제. 자, 공익적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인데 이것도 기출로 이미 잠깐 나왔었죠. 그죠? 이쪽으로 갈까요? 자, 그래서 20일이 아니고 며칠이었어요? 14일이었죠? 14일이었다는 거. 이것도 모의고사로 한번 나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3년 30일 이내 다 이미 기출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27번 문제. 이런 것은 뭐 몇 개인가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리얼에 가시면은 5분의 1 이건 아니죠. 이것도 아시죠? 3분의 1이고 3년마다 담돼 있고 그다음에 주요 경상비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하지 않은 거는 10분의 2죠. 그죠?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2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8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조시주 열선지대 설명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소거법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시면은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얼을 다 맞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개는 틀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음이 틀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그래가지고 자, 직접 감면이 있고 간접 감면이 있습니다. 자, 직접 감면은 말 그대로 이 영구적으로 조세를 줄여주는 거라면은 간접 감면은요. 그리고 주에 보시면 준비금, 과세 이연, 2월 과세 뭔가 좀 늦춰주는 거죠. 그 미래로 세금 납부를 좀 늦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자 혜택만큼의 지원 효과를 주는 거. 그래서 소득공제는 직접 감면에 해당하지 간접 감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대표적인 예가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게 있답니다. 뭐 예 자체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한번 써야 되니까 적어놓은 건데, 이 상시 고용자를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거라네요. 그러니 계약직 근로자들보다도 상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라는 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 그런 게 있답니다. 예. 그다음에 29번 문제, 기능별 분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세입 세출에 적용됐는데 이거는 세출 예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30번 문제. 자, 요것은 작년에도 유사하게 나왔었죠. 우리 기출 문제에서. 그죠? 예. 다중함수 모형 쓰면 가장 적절한 게 뭐냐면 답은 4번이죠. 답 4번. 1번은 소폭의 변화만 고려한다. 점중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5개 하는 거,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이었고,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 거, 예산 결정 모형 쓰면 그 밀러의 모성 모형이라고, 이거 다 기출이 이건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이죠. 일단 묶어놓은 겁니다. 31번 문제, 또 예전에 기출로 나왔던 내용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항목별 통제법이라는 게 뭐냐? 요거는 LIBS에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LIBS는 투입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검토를 못하는 거죠. 인풋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을 검토하기 힘들다라는 거. 사업을 검토하기 힘듭니다. 사업 검토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투입 중심, 인풋 중심이기 때문에 아웃풋이나 아웃컴 중심으로 하기 힘들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2번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조금 더 이게 좀 낯선 지문이고, 그죠? 솔직히, 그렇죠? 자, 1번에 보시면은 수입 징수관은 해가 돼 있고, 징수기간과 수납기간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중앙관세 자항은 소가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없죠. 이거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모두 국고에 납부해야 되죠. 직접 국고 납입, 밑에 해설이 됐지만 국고에 납입해야 되지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공공자원관리법이 아니고 뭐예요? 특별회계는요, 정부기업 예산법에 적용받는 거죠? 그러면은, 예, 이게 맞는 지문, 자, 옳은 것을 했는데요. 참, 그렇죠? 예. 이게 틀렸다, 이거 하나만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기 있게 할 사람 몇 명 있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현 연도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25년도 완결이 다 됐어요. 25년도 지금 예를 들면 보통 한 2월 말까지 출납 사무가 끝나잖아, 그죠? 지금 2월 달이면은 2월 달쯤 해가지고 보통 요맘때 좀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4월 달쯤에 어떤 게 반납이 지출했는데 반납이 됐어. 그럼 그 돈을 다시금 어떻게 25년도에다 편입해가지고 또 25년도 재계산해야 되냐?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냥 그 돈은 26년도에 들어온 돈으로 계산해라. 다시 25년도로 들어온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기존에 출납을 다 완결해놨는데 다시 재계산해야 되고 계산이 다 망가뜨려지고 복잡해지잖아요. 원점에서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6년도 계산해버리자 이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죠? 예, 그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한 개밖에 안 틀, 1번이만 맞는 건데요.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예, 틀린 지문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같아요. 자, 33번 문제. 재정민주주의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의 재정 선호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이죠.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나 주민감사 청구, 납세 소송은 과정이 아니고 뭡니까? 사후죠. 사후에 결과에 대해서 어떤 거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적 장치이지 사전적인 어떤 참여 과정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문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은 3번. 이거는 뭐 우리 잘 아시죠? 주민자치는 색깔 좀 바꿀게요. 주민자치는 포괄적 수권 방식, 단체자치는 개별 수권 방식 아니죠. 주민자치가 자치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 수권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더 좀 강한 단체자치의 경우는 포괄적 수권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35번 방식 5번 신중앙 집권화 형태라고 돼. 신중앙 집권화. 자, 신중앙 집권화이다 보니까 중앙 집권이죠. 그러다 보니 고유 사무보다는 위임 사무 비중이 크죠. 자, 그래서 답은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계층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골라라. 이것도 기출 지문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단청제는 지방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중청제가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거죠. 중청제를 했을 때 예컨대 광역 지자체가 생기는 경우죠. 광역 지자체는 행정 기능을 획일적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각 기초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번이 틀렸고요. 자, 37번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많은 지금 채무와 부채가 심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조례로 정해가지고 채무보다 많이 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준다? 안 되겠죠. 그래서 조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다 어떻게 상급에서 그죠? 국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함부로 부채를 질리를 못하도록 채무를 짓는지를 못하도록 국가가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지방 정부의 부채가 심각하거든요. 부도 위기에 있는 지자체가 많단 말이에요. 재정 위기에 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38번 문제. 라이트의 중첩 권형인데요. 자, 분리 권형은요. 엘코커의 동반자 모형이 아니고 분리 권형이 엘코커의 동반자 모형과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표 요거 한번 참조하시고요. 자, 그림도 보시면은 대등한 관계잖아요. 이렇게가 동반자 관계라는 거죠. 대등한 동반자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 요거 참조. 이렇게 내년에 가실 때 다시 가시더라도 이렇게 표를 분포 중 동대교 이렇게 좀 가져가시 바랍니다. 분포 중 동대교 가져가시고 39번은 솔직히 이거는 그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되겠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놓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틀려야 된다 해가지고 막 속수무책으로 내년에 또 당할 수는 없겠죠. 내년에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작년이나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계속 이게 우리 경성진에서는 그런 게 좀 출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구가 변해 왔는가라든지 어떤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것들이 한 문제씩 조금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반영해서 내년에 모의고사 낸데다가 조금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좀 주저주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 모의고사를 처음에 주로 이제 노량진이라든가 7급 강의들이나 7급 강의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9급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모의고사 치시면 막 어렵다고 막 클레임을 많이 거셨거든요. 학원에다가. 그래가 보니 제가 막 위축이 된 게 많았었어요. 그동안 솔직히. 그러다가 조금 올해는 조금은 좀 덜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 출제 경향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하다. 무조건 어렵게 내는 게 능사는 아니죠. 출제 경향에 맞춰서 좀 더 근접하도록 100점 솔직히 제가 말하기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 양심상 100점 아니라더라도 최소한 90점에서 95점까지는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근접하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0번도 좀 그렇죠. 40번도 이거 100분의 50이고요. 이게 지방 교부세에서 좀 한 급 더 나간 거죠. 이렇게 좀씩 더 나가는 주제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100분의 10, 100분의 20, 20에 25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건 법령에 나온 내용이라서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고 어떻습니까? 예. 100점 방지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지뢰를 많이 깔아놓는다는 느낌 받으시죠?
예, 그래도 90점 정도 이상 고득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는요. 또 85점 이상 또는 80점 이상 받으시면은 고득점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좀 안 되시더라면 한 번 더 도전해 보시죠. 예, 예, 제가 감히 뭐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해보시는 것이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 자긍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행정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좀 자부심도 가지시고, 그죠? 예, 그렇게 또 시험으로서 또 승진할 수 있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 어떤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앞길에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건승하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